네, 일각에선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오죠.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 현장에서 일손이 달리기 때문인데요.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데 생산 현장은 일손이 달리는 미스매치가 심각합니다. 청년층 취업 한파,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과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호 성공회대 국제학부 초빙 교수, 김종진 유니온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년층 고용 한파 심각하다는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지난 1월 전체 취업자는 늘었는데 청년층은 대폭 감소했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심각한지. 이상호 교수님, 1월 취업 청년층의 한파가 어느 정도나 지금 심각한 거예요? 네. 얼마 전 통계청이 이제 1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예. 다양스러운 이야기. 전체 취업자 수는 13만 5천 명인가 증가했는데 이제 청년층은 그와 달리 21만 8천 명 정도 예. 줄어들었거든요. 21만 8천 명. 예, 그리고 네. 다른 지표들을 보면 고용률도 44.8% 그리고 명목 실업률도 청년의 경우 6.0% 정도로 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수치는 이제 뭐 경기 전반 경기 침체의 국면을 반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2000년도 우리 코로나 이전 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나타났던 그 당시의 어떤 청년 취업자 감소폭 이후에 최대 감소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가장 안 좋다. 뭐 하긴 대학문을 다수도 취업 못하는 우리 청년들 고개 돌려보면 참 주위에 많습니다. 청년들 인구가 좀 줄기 때문에 취업하는 사람도 조금 줄 수는 있는데 인구 주는 것보다 뭐 취업자가 더 줄어서 이렇게 고용률도 떨어지는데 이 고용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고용률 자체는 이제 심각하게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왜요? 왜냐하면 이제 노동시장에서 예. 취업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제 고용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취업률은 좀 다릅니다. 음. 꼭 고용되지 않아도 창업이나 프리랜서나 예. 이런 경제 활동을 이제 하고 있을 때 이제 취업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또 고용률은 저희가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네. 대동소이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장 지금 언론이나 통계청 추이에서 우리가 이제 착목해야 될 것은 일을 잠깐 하다가 다시 쉬고 예. 일자리를 이제 들락날락하는 이제 반복하는 이제 아르바이트 성격도 많고요. 단기 알바했다가 예, 쉬었다가 아르바이트 알바했다가 이제 시간제로-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예,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네. 이제 자발적보다는 이제 비자발적 비- 일자리를 구하는 친구들이 많기도 하고 예. 또 이 고용률에서 우리가 이제 또 포착해야 될 것은 이제 잠시 나오겠지만 이제 그냥 쉼과 같은 현상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니트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OECD 국가들 자체가 청년 고용률 취업률이 이제 하락 추세입니다. 아,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예. 오.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예. 한국은 청년의 범위가 예. 대단히 이제 군이라든가 대학 진학률이 높아서 청년의 연령대가 15년 구간이 됩니다. 15세에서 29세니까. 보통 이제 15세에서 25세로 보는데요. 아, 청년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연합이나 OECD는 15세에서 25세. 아, 그러면 청년 취업률 국제 비교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 비교대로 하면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 청소년 연소 근로자가 있거나 대학교 아르바이트가 많아서 그런데 대부분 휴학을 하거나 군입대나 같은 과정이 있어서 30대 초반까지도 그래서 한국은 청년 기본법상 34세 청년 구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34세까지 청년.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추이는 29세까지 네.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거 34세까지 넓히면 지금 현재 청년 실업 비중도 높고 고용률도 등락폭이 대단히 조금 코로나 이후에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비자발적으로 일했다가 그만뒀다가 단기적으로 일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게 보는 것이고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제 청년 실업자 문제지만 그냥 쉬었다는 그런 청년도 지금 많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난 1월에도 그냥 쉬었다는 젊은 청년들 굉장히 많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들이 경제활동이나 아니면 노동시장 참가를 본인의 어떤 그 자기 어떤 노동시간의 어떤 공급 측면인 본인의 이유 때문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또 기업 차원에서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 이 참가 자체를 제어하는
장벽들이 있거든요. 네. 즉 다시 말해서 하고 그냥 싶어도 쉬었다는 못한다. 거는 네. 뭐냐면 의지가 있거나 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들 다 포기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니트화된 건데 네. 이제 뭐 일자리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학업에 종사하지도 않고 네. 흔히 말하는 그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교육 훈련도 받지 않는 어허. 그런 세 가지 모든 어떤 상태에 있지 않은 친구들 니트라고 하는데 이 니트 비율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 정책에서 청년 니트화를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이 문제 해결하기 예. 가장 어려운 과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경기 침체라는 어떤 경기 변동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네.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노동시장 구조의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 대한 대안들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이 예.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쉬었다는 이 문제, 이제 구조적인 문제 한번 과연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 우선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청년 취업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1월 통계를 보고 이제 다들 깜짝 놀란 거잖아요. 전체 취업자가 조금 늘었는데 청년층만 줄었다. 이 현상의 이유랄까? 왜 이런 게 심화되는지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년은 이행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학교를 졸업하거나 떠났을 때 음. 곧바로 6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취업 고용을 보는 지표도 있지만 예. 보조적 지표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도 하지 않고 고용도 안 되고 교육 훈련도 받지 않는 그냥 쉼 니트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냥 쉬는. 예. 예, 이 비율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높습니다. 아, 그냥 쉰다. 예, 특히 고학력 니트가 그냥 쉼이 많아요. 그래서 고학력 니트. 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냥 백수라는 표현을 했지만 예. 지금 취준생, 예. 공시생 예. 이런 이제 집단이 거의 한 17% 가까이 되거든요. 네. 이거 되게 이제 구조적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진입할 개연성이 적은 집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연합은 2013년부터 예. 유스 개런티라는 청년 보장 제도를 정책 목표로 하고 뉴스 개런티. 네, 네. 청년 보장제라고 그럽니다. 뭐예요? 청년 보장제라는 게? 그래서 이 구조적인 청년 노동시장의 미취업이나 그냥 쉼을 해결하기 위해서 4개월 이내에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조기 개입해서 집중적으로 교육 훈련이나 미스매치되는 일자리를 상담하고 구직 서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는 교육청이 담당하고 교과부가 예. 학교를 떠나야 고용노동부가 담당을 하거든요. 이 공백지가 있는데 한국의 대부분의 고용 서비스는 졸업하고 6개월이 지나야 예. 서비스나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야. 예,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는 학교를 졸업하고 4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조기 개입해서 일자리를 불이치하려고 디딤돌을 만들려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한국은 너 6개월은 좀 버틸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 후에 미취업하면 구직 수당을 주거나 훈련 서비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엊그제 뭐 대기업을 만나갖고 6대 경제단체하고 협약식 예. 이런 건 보여주기식인 것 같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니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의 지금 청년 정책 중에 타겟 중에 하나고요. 어.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일 경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 경험인데. 네. 자기가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나 구체적으로 내 적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예. 일 경험을 이렇게 병행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청년 정책의 분위기를 잡아야 그래도 조금은 이 그냥심 니트 문제를 해결하지. 정부가 어제 발표한 120만 뭐 공공과 민간에서 일자리. 한다는 건 다 그거 노인 일자리는 여성 일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정부가 세심하게 네. 지금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지금 그냥 쉬었다는 일반 니트족도 늘어나는데 이게 다 구조적인 문제, 두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그 대안으로 지금 김종진 소장은 유럽 같은 경우에 졸업하고 4개월 안에 딱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뭔가 브릿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까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하는데 그러면 이 구조적인 문제에 어떤 공감하십니까? 이런 문제 우리 정부가 좀 너무 늦게 젊은 청년층의 취업을 위해서 좀 너무 늦게 활동을 건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일방적이지 않고 네. 노동시장 사이드에서 수급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뭐 정부의 개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잘 해주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동시장 공급 측면을 봤을 때 공급. 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청년층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선호하는 일자리 자체가 섹터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다수 일자리 공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자체가 워낙 열악한 노동 조건과 저임금이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청년들한테는 결코 매력적인 직장이 일자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이면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식 어떤 지원이나 밑빠진 물붓기식 지원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예. 그런 의지와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까 일 경험이든 뭐 채용 연계 인턴십이든 이런 걸 제공하고 그런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자리 지원들을 해주는 것들이 오히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낫다는 거죠. 예. 이 말씀은 아까 일자리의 공급 측면, 노동시장 공급 측면에서 대기업들한테도 반성할 점이 있는 게 다 예. 아시겠지만 지금 대기업들이 수시 채용을 이유로 들면서 대부분 경력직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신입 공채를 안 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경력직을 뽑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사전에 자기들 필요한 인력들의 인적 자원, 역량들을 배양시켜서 이미 가지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특화 직무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직업 훈련을 시키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역량을 직접 했거든요. 예. 그게 비용들 다 사실은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뭐 연봉제 계약을 통해서 이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채용 문화, 채용 시스템으로는 결국 신규 채용에서의 어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제약 요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무조건 굉장히 좀 바꿔 나가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동 수급에 대한 좀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좀 집중적으로 좀 특별하게 좀 관리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네. 그 교수님 네,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견기업 양성이나 공급도 중요하고 또 이제 민간 대기업이나 이 공공기관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 좀 선호하는 일자리를 상징적으로 보면 이제 4대 시중은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은행들. 예. 그러니까 2022년에 1,880명 신규 채용을 했어요. 네. 4대 은행에서. 예, 4대 은행에서.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1,200명밖에 채용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야 얼마나 퇴사했는데 이거밖에 안 뽑아요? 또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예. 1,300명에서 1,500이 퇴사를 했거든요. 퇴사는 1,300, 1,500명 했는데 채용은 1,200밖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매년 신규 채용은 시중은행이 적게 하고. 줄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이제 줄어들고 예. 중견기업의 일자리는 청년들의 눈높이나 이런 데 맞지 않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어른들이 볼 때 예. 야, 너 니네 눈높이가 너무 높지 않아. 이 말만 할 게 아니라 예. 사회 전반적인 일자리 질을 높이는 걸 함께 해야만 우리가 맨날 취업 절벽, 고용 한파 네. 이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분의 말씀 중에 이제 중견기업에서도 좀 좋은 일자리에서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하나를 좀 언급을 해주셨고 또 우리 김종리 소장의 경우에 이제 은행 4대 은행을 얘기하면서 퇴직자보다 나가는 사람보다 뽑는 사람이 이제 적으니까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러면 꼭 은행만이 아니라 이제 대기업도 아까 수시 채용을 하잖아요. 경력직만 채용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기업들이 왜 대규모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 있는 수시 채용을 원할까? 왜 그럴까? 실질적으로 이제 대기업에서 어떤 인사 시스템들을 보시게 되면 예전같이 이제 기업 성장이 뭐 확실히 보이는 시점이면 신규 채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두려워하는 이유들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전망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클 거이긴 하지만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시중은행이나 이제 금융 쪽을 보면 굉장히 많은 수익성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많은 퇴직자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느냐. 신규 물론 저는 소인화라는 기본적인 어떤 신규 인력을 적게 채용하려는 그런 전략도 있지만 기존에 근무하고 계신 재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용 부담이 재직자들의 비용 부담. 너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은행이나 금융권들의 수익 구조에서 은행에서 지금 사실 조기 퇴직이든 아니면 희망 퇴직으로 나갈 때 받아가는 액수는 거의 억억 소리가 나는 정도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피해를 청년층이 받는 것이 아니라 만약 금융계에서 이제 주 4.5일이나 노동시간 단축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면 그 노동시간 단축에 상응할 수 있는 네. 임금에 대한 부분, 비용 이런 부분들을 감내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여유를 가지고 신규 채용으로 돌리게 되면 훨씬 뭐냐면 인력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네. 좋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그게 바로 흔히 세대 간 고용 연대의 중요한 틀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너무 보면 그 문제를 기업의 문제로만 돌리고 기업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 또한 약간의 어떤 지금 기업이 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경력직을 쓰고 언제든지 연봉 계약으로 인해서 인력 조정이 가능한 그런 인력 충원 정책을 전략을 취하고 있느냐에 대한 좀 반성적 차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기존에 재직하는 사람들의 비용 부담 문제를 꺼려해서 신규 채용을 상대적으로 조금 줄여가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만약에 노동시간 단축, 요즘 뭐 그런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주 4.5일제 얘기도 나오고 많이 있으니까 나오고 있어요. 네.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된다면 비용을 어떻게 줄일지도 한꺼번에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앞서서 얘기한 재직자들의 비용 부담, 기존의 직원들의 비용 부담 관련해서 얘기되는 게 저겁니다. 연차가 쌓이면 자동으로 급여가 올라가는 연공급 체계, 임금 체계가 조금 신입사원을 뽑기 어렵게 만든다는 게 많은 대기업들의 얘기인데, 혹시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예. 전체 한 사람 총 인건비의 100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40~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복지나 기타 비용이 이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인력을 적게 채용해야만 비용 유인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금 체계가 예. 연공 사회로 호봉제로 말씀도 네.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로 만약에 이제 바꾼다면 직무급제로. 이렇게 바꾼다면 기업들이 그래 노동계에서 동의해서 직무급제로 바꾼다면 호봉제 없애고 예. 직무급제 없애면은 청년을 120% 채용할까? 아. 그렇게 트레이드 오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직무급제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청년 층을 많이 뽑지는 않을 것 같다. 바로 직접 연결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정부나 기업이 원하는 그 방식이 옳다면 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봅니다. 사회적 합의. 노동계에서는 임금 체계를 바꾸고 네. 그리고 일자리를 나누고 청년 일자리를 더구나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모두가 상생하는 방식이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원사이드로 일방향으로만 호봉제 때문에 인력 충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은행들이 최근에 연봉 성과급제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은행들이요? 네. 그러면 매년 네. 신규 채용이 많아야 되는데 점포는 축소되고 은행원이라는 뱅커는 줄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일자리 문제라는 건 단순히 임금 체계만으로 보면 안 되고 네. 세대 간 연합을 정부가 견인해서 네. 사회적 대표 노사가 좀 양보해서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어요. 이제 직무급, 지금 호봉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이유로 들고 있는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려면 뭐 노사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정부는 계속 주장하잖아요. 기업들에게 직무성과급을 도입하라. 직무급에 의한 호봉제를 포기하라. 그런데 이게 노조가 그렇게 적극성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좀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요. 근데 제가 우리 김종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어떤 지금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가 지금 이행기잖아요, 전환기잖아요. 새로운 패러다임 중에서 만약 임금과 고용 부분에 서로 간에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지금이?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임금 체계의 변화를 단순히 기업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기업 내에서는 지불 여력이 있으면 호봉제든 연봉제든 줄 수 있는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 보는 거지 다른 쪽에는 후방 효과가 너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금융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직종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융이 되는 정권, 이 업종에서 초기업적인 어떤 최소한의 뭐냐면 전체 임금의 70%나 80% 선까지라도 좀 통일된 임금 체계 안, 그 네. 직무급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직무급을 기업 내에서 알아서 당신들끼리 해가지고 신입사원이나 나이 건성년 20년 된 사람이 똑같은 어떤 직무를 하니까 똑같은 월급을 주는 그런 직무급이 아니라 네. 초기업적인 직종별 업종별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네. 저는 굉장히 한국에서의 어떤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저는 동시에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직무급 임금 체계를 바꾸는 문제는 뭐 사회의 기본적인 큰 약속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과 그게 쉽지 않을 가능성 걱정하는 측 양측이 있어서 과연 결론을 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대화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까 김종기 선생님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자리가 이게 큰 부족이 되니까 정부가 아까 경제 6단체장들하고 일자리 창출 협약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 6단체장들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올해 좀 늘리자, 채용 시기도 상반기로 예산 빨리 쓰듯이 앞당기자 이렇게 약속했다는데 별로 아까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퍼포먼스는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2003년에 IMF 외환위기 경제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정부가 예. 청년 실업 극복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까지 무려 17번의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어. 그럼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오늘 이 토론을 할 필요 없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반복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네. 협약은 중요한데 예. 실질적인 내용을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만드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저도 보도 자료를 꼼꼼히 봤는데 예. 구체적으로 경영계가 일자리 신규 상반기 앞당겨서 청년을 몇 명 채용했다는 이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저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경제 6단체가 예. 이런 이제 경제 불확실성을 앞두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요. 예. 어쨌든 우리 사회 경제 주체가 적극적 역할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네. 정부가 공공기관 청년 할당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년 할당이라는 게 있는데 3% 의무 고용 할당도 3%? 있는데 공공기관도 현재 안 지키고 있고 아. 두 번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불확실성에서 이윤은 향유하는데 예. 이윤이 뭐 적자인 기업에게 저희가 청년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이런 한시적이라도 경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전년 대비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정부가 거기에 맞게 좀 세제 지원이나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 위기 극복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기업들이 직원들을 채용할 여유가 있고 기업이 좀 투자를 계속 하겠다면 뭐 일자리를 좀 채용을 할 텐데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잖아요. 뭐 KDI에서도 올해 성장률을 지금 1.6%로 낮췄던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이라면 기업인들 미래가 지금 불투명하니까 사람을 채용하기도 어렵겠어요.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팩트를 보면 얼마 전에 인크루트가 이제 그 기업들에게 이제 올해 채용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체 한 300개 이상의 기업들을 조사했는데 한 작년 대비 작년 100으로 봤을 때 올해 신규 채용 65.8% 정도가 답을 했어요. 네. 신규 채용 하겠다. 아. 근데 더 좀 걱정되는 거는 예. 청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대기업들은 54%에 불과합니다. 그 그 말은 뭐냐면 올해 상당히 말씀하신 고용 한파,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민간 부분에서 이런 상황이게 되면 결국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정부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부 부문. 예, 네. 공공 부분 자체에서 정부가 지금의 어떤 세수가 좀 어렵긴 하지만 뭐 추경도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면 사실상 이 청년들을 위한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민간 부분에 대한 채용을 하려고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와 동시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서 아까 말한 허드레 네. 저기 그냥 뭐 공공근로나 네. 단기 뭐 그 시간 네. 일자리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금 뭐 이 시대가 다 경제 시스템 바뀌고 있는 상황이면 시대 전환에서 기후 위기나 디지털 전환에 인구 절벽까지 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전환시키는 시대 전환을 위한 뉴딜이라는 좀 약간의 큰 틀에서의 어떤 대규모 재정 투자가 동반되는 일자리 전략들을 저는 과감하게 네. 추진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지금 늘 해왔던 연례 행사처럼 해왔던 이런 경제 6단체와의 이런 정부의 네. 이런 식의 방식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에게 큰 뭐 고용 효과, 메리트를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부도 좀 답답해서 그랬을 텐데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자리 협약도 발표하면서 동시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중앙정부 지자체 합쳐서 1분기에 12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랬어요. 이 120만 개는 지금 취업 한파를 겪고 있는 청년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 120만 개. 이 120만 개는 청년만은 아니고요. 예. 공공부문 전체 공공부문 중앙과 전체로. 지자체 245개 지자체에서 한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5분의 4는 고령 어르신 여성 일자리입니다. 아, 청년은 그래요? 되게 이제 제한적이고요. 네. 이제 그나마 이제 고무적인 건 약 작년에 이제 올해 넘어가면서 처음으로 정부가 예. 21만 대학 졸업 예정자 전수조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청년 일자리 선호도나 교육훈련 이렇게 해서 한 5만 명 정도를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오라든가 핀테크라든가 청년의 일자리 맞는데 5만 개를 이제 어쨌든
일경험 인턴십을 그걸 만들겠다.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이런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도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공공근로 성격의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니라 질 높은 일자리를 이렇게 경제 위기 시에는 그러니까 반등 요인이 없거든요. 저희가 올해 트럼프 집권 관세 무역 지금 부가가치세 얘기까지 나오는 한편에서 민간은 제한적일 것 같고 공공이 숨통을 열어주는 역할을 이번에 이제 여야가 이제 추경 일자리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 청년 일자리 사업 과제가 320개거든요. 일자리 과제가요? 아니 전체 과제가. 전체. 그중에 이제 청년 일자리 102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100개가 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도대체 제 조카는 왜 시골에서 백수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효성 있고 괜찮은 청년 일자리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겉으로만 발표만 할 뿐이지. 그래서 조금 더 촘촘히 보면 특히 이렇게 고용 위기 시기에는 정부가 국가가 공공 부분에 적극 역할을 해줘야 숨통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두 분인데 우리가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민간 기업에 다 취업을 맡길 수도 없고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논의가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야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의견이 좀 모아져야 되는데 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조금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을 가지고 이제 추경 얘기가 나오는데 청년 이런 취업 심각한 상황을 본다면 이런 생각은 혹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만 원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 저는 지금 그 정부에서 추경 부분에서 대책은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거 아니냐. 문제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25만 원 부분을 전 국민에게 뭐 쿠폰을 주든 아니면 지원금을 주든 간에 이것들을 한다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내수 진작에 정말 그 서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용처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시스템에서 만일 25만 원 어떤 쿠폰 자체에 대한 것들을 좀 허술하게 예전에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실 전국민에 썼을 때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 이분들이 그 현금을 과연 시장이나 서민 경제에 맞는 쪽에 쓸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목적에 맞는 방법을 정확하게 수단을 합의한다고 한다면 거기 동의해야 된다. 만약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 예산 자체를 집중적으로 저는 청년들이나 일자리 창출 부분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투입하는 게 더 오히려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청년 취업 한파 그 방법까지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호 성공회대 국제학부 초빙 교수 김종진 유니온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